대학 간판이 뭐가 중요해? 이제는 대학 간판보다는 실력이야.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진짜인지, 날 위로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불편하니까 이 상황을 넘기려고 대충 말하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학벌주의가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스쿨의 백운용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사교육 팽창의 원인을 학벌주의로 지목하고 학벌주의의 본질을 명문대가 독점하는 배타적 성장기회, 그리고 그 성장기회를 통해서 장착시킬 수 있는 성공 마인드에 있다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명문대에 숨겨진 혜택 중 대학 졸업 후 혜택을 3가지 기회로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1부, 2부 내용을 통합해서 정리하고 대한민국에서 현재 대학 시스템이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효과는 경제적 효과입니다. 돈 벌 기회를 말하죠. 이 내용은 교육경제학에서 주로 다루는 주제인데요. 쉽게 말해서 대학 졸업장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 않나요? 대학 졸업해도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서 돈 벌어도 별 볼 일 없다. 그러니까 그 돈을 차라리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해서 나중에 유산으로 물려주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2011년에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이 문제를 다뤘거든요. 그런데 결론이 물가 상승률을 제외하고 실질 투자 수익률을 봤을 때 주식 투자는 연 7%, 그리고 금, 부동산, 채권은 연 3% 미만이에요. 그런데 대학 졸업장의 투자 수익률은 몇 퍼센트? 연 15% 이상으로 밝혀졌어요. 대학 졸업장이 대학 졸업장을 따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큰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죠. 대학 졸업장의 투자 수익률이 주식 투자의 2배, 부동산의 5배 이렇게 되니까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2023년 기준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의 76%가 대학을 가고, 이 중에서도 인서울, 이 중에서도 스카이를 가려는 이유가 대학 서열과 임금 사이에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2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2015학년도에 수능을 약 64만 명이 봤어요. 이때 스카이는 1.5%, 인서울은 8% 선이고요. 수능을 안 보고 고졸로 남는 사람들이 23%예요. 나머지가 중간에 67.5%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에 OECD 보고서에 활용되는 월드 탑 인컴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2015년 한국인 소득 상위 10% 연간 수익이 3,940만 원, 월 330만 원이고, 중간인 50%는 1,074만 원, 월 90만 원입니다. 요 두 지표가 묘하게 닮았죠? 스카이 가면 전문직이나 창업해서 연 12억 원 벌고 10,000명 중에 1명, 아니면 대기업 가서 연 1억 벌고, 인서울 대학 가면 중견기업이든 공무원이든 괜찮은 직장 들어가서 연봉 4천 받는 거예요. 그런데 10% 안에 못 들면 먹고 사는 걸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 8%가 소득 10%에 들기 위한 무슨 선? 최소한의 생존선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냉혹한 경제적 현실에 대한 뼈저린 이해가 대학 서열과 사교육 열풍에 그대로 투영되는 겁니다. 대학 서열에 따라서 경제적 수익이 달라진다. 이런 연구는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에서는 상위권 대학 졸업생의 임금 프리미엄이 매우 큰데 이게 상위 10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고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대학 서열이 수능이 시작된 1994년부터 2003년까지 10년 동안 거의 변동이 없다고 보고했어요. 추가적으로 수능 점수가 1점 올라가면 임금이 0.2% 올라가고, 대학 백분 서열이 1% 올라가면 시간당 임금이 0.5% 늘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수도권 대학 프리미엄이 지방대에 비해 20% 높다고 강조했는데, 이 말은 지방대 졸업생이 100만 원 벌 때 인서울 졸업생은 120만 원 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끝으로 임금 프리미엄이 상위권 대학 편입생한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거 다 20년 전 연구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을 것 같아요. 올해 7월에 나온 연구에서도 대학 서열에 따라서 평생 버는 돈이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 연구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의 수능 배치 점수를 기준으로 대학을 5개 그룹으로 나누고, 1998년에서 2017년까지의 한국 노동 패널 자료를 토대로 출신 대학별 생애 임금을 추적한 연구예요. 결론은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이랑 최하위권 대학 졸업생 사이에 최대 50%의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최상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은 3,766만 원이고 최하위권 대학 졸업생들의 평균 연봉은 2,912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건 이러한 임금 격차가 여러 변수들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한다는 점이에요. 이 연구자들은 서울 높은 대학의 졸업생들은 아버지 역시 고학력자인 비율이 높고 대학 재학 중에 동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고 학벌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기업에 더 많이 입사한다는 점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자본의 수준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명문대 재학 중 얻을 수 있는 6가지 기회랑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대학 서열의 관점에서 임금 격차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대학 서열이 입직 경로라든지 근무 형태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로도 볼 수 있거든요. 일단 2021년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평균 세전 월급이 563만 원인데 중소기업 근로자는 26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절반도 안 되는데 이 격차마저 매년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임금 인상률이 중소기업의 2배입니다. 게다가 물가 오르는 속도가 중소기업의 임금 상승 속도보다 빠르거든요. 그래서 매년 받는 돈이 줄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관점에서 보면 2022년 기준 임금 격차가 160만 원입니다. 사상 최대의 수치고요. 추가적으로 대졸자와 고졸자의 임금 격차는 2020년 기준 대졸자를 100으로 할 때 고졸자는 63.3%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미국 얘기를 좀 더 할 건데요. 미국은 실력 위주의 사회니까 대학 서열을 우리나라만큼 안 따지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 엘리트들의 출신 대학을 살펴보면 명문대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얼마나 큰 거짓말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파란색은 아이비리그 대학 혹은 엘리트 대학에서 학부 또는 석사 과정을 밟은 사람들이고요. 빨간색은 엘리트 대학에서 학부를 하지 않았고 엘리트 대학이 아닌 곳에서 대학원 학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연두색은 대학원 학위가 없고 학부도 엘리트 대학 출신이 아닌 사람들이고 보라색은 정보가 없거나 대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1996년부터 2014년까지 포춘 500에 등재된 모든 기업의 CEO, 연방법원 판사, 국회의원, 억만장자, 다보스 포럼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포브스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에서 파란색 비율을 한번 보세요. 그냥 직관적으로 딱 보세요. 포춘 500 CEO 중 엘리트 대학 출신이 38%, 억만장자 가운데 44.8%, 영향력 있는 여성의 55.9%, 다보스 포럼 참가자의 63.7%, 그리고 영향력 있는 남성의 85.2%, 게다가 다보스 포럼에 참가하는 저널리스트 중 55.6%가 엘리트 대학 출신이에요. 그런데 미국 전체 인구 중에서 이 엘리트 대학을 다닌 사람은 2에서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도 학벌이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경제적 효과를 요약하자면 대학 졸업장의 투자 수익률이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다른 투자처에 비해서 2배에서 5배 정도 높습니다. 이건 한국도 마찬가지인데요. 한국에서는 상위 10% 안에 들어야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도 상위 8%에 해당하는 인서울 대학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인서울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한 경쟁이 엄청난데 그 이유는 대학 서열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매우 크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임금 프리미엄은 상해 10개 대학에 집중되어 있고 이 서열은 잘 변하지 않으며 편입생한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위권 대학 졸업장이 사회경제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능력중심 사회라고 하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효과는 비경제적 효과입니다. 이건 사회적 인식이나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을 말해요. 자기 삶 자체에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10명 중에 8명이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3명 중 2명이 대학 진학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절반이 살면서 자신이 졸업한 대학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소외감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살펴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학벌을 암묵적인 판단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머리로는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실제 행동은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이게 학벌이 갖고 있는 2가지 효과 때문이거든요. 하나는 후광 효과이고 또 다른 하나는 뿔 효과라는 건데요. 후광 효과는 어떤 사람의 일부에 대한 평가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말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 말이에요. 반대로 뿔 효과는 하나의 단점만 보고 한 사람의 모든 걸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말하죠. 먼저 후광 효과와 관련해서 2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2016년 김영철의 연구는 한국 노동 패널 조사 자료를 가지고 삶의 만족도와 학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연구인데요. 결론은 명문대를 나올수록 개인의 생활과 일자리 전반에서 만족도가 올라간다입니다. 왜냐하면 취업이나 승진,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차별적인 대우를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해도 명문대를 나온 사람이면 잘할 수 있는 친구가 왜 그랬나? 혹시 집에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는 건가? 다음부터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게 하고 오히려 걱정까지 해주면서 깔끔하게 넘어가는데, 이름 있는 대학이 아니면 언제까지 가르쳐야 되냐, 이제 1인분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 대학을 나와서 이러는 거냐,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한참을 혼나고 두 번째 기회가 아예 안 올 수도 있습니다. 학벌이 주는 평판이 마치 공기와 같아서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은 그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없는 사람은 숨도 못 쉬고 죽을 정도로 괴로운 게 학벌입니다. 이런 차별을 한두 번만 겪으면 바로 트라우마 와요. 논문 제목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인데 결론은 역설적으로 행복은 성적순이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17년 전은희의 연구는 서울대생의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내러티브라는 질적 연구로 밝히고 있는데요. 이 연구가 재밌는 게 서울대생이 현실에서 학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말하는 걸 보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학벌에 최정점이 있으니까 잘난 척하는 거냐 이런 소리 들을까봐 좀 조심스럽죠. 그런데 여기서는 서울대생의 목소리를 따옴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서울대생들은 샤부심이라는 학벌주의의 자긍심이 있고요. 학벌이 주는 안도감과 든든함 속에서 허영과 과시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학벌이 좋으면 공부를 잘하는 건 물론이고 인성도 좋고 성실하고 말도 잘하고 아무튼 뭐든 다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딜 가나 일상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호감을 받고 알바나 과외를 해도 알게 모르게 더 많은 배려와 특혜를 받고 학교나 사회에서 정말 많은 기회를 얻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의 대학 시스템을 지지하고 능력주의와 경쟁을 찬성합니다. 그런데 서울대생만 이러는 건 아니죠. 의대나 고려대, 연세대를 포함한 소수의 명문대 재학생들은 모두 기본적으로 이런 후광 효과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날개 달고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광 효과를 누리는 사람은 크게 잡아도 당해년도의 5% 미만이죠. 대부분이 뿔 효과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어요. 대학 간판 때문에 나의 모든 특성과 강점,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2012년 정영교와 이화경의 연구를 보면 지방대생의 학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앞선 서울대 연구와 마찬가지로 따옴표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생 때는 현실에서 학벌의 위력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 건지 잘 모르다가 대학에 와서야 비로소 실감합니다. 명문대 다니면 능력은 물론 성품까지 다 좋을 거고 지방대 다니면 그 반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패배자, 한계인으로 낙인 찍고 자포자기, 불안감, 좌절감, 열등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족쇄차고 갇혀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끼리 이러한 인식을 계속해서 확대하고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출간된 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 라는 오천호 박사의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지금의 20대는 옛날보다 대학 서열을 훨씬 더 정교하게 나누고 자기 내면화 정도도 훨씬 강합니다. 쉽게 말해서 대학 서열이 곧 나고 이러한 대학 서열에 근거한 비교와 차별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기 지연이는 서강대에 다녀요. 대학생들이 과잠을 입고 다니잖아요. 과잠에 대학 이니셜 S가 많다고요. 그런데 S가 서울대면 왠지 주눅이 들고 숙명여대, 상명대, 서경대면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서강대가 신촌이랑 가까우니까 연대가 써진 책과 노트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학과가 어딘지 확인해서 만약 인문계열이면 속으로 점수 맞춰서 학교 간판 보고 지원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따옴표로 진짜 나와 있어요. 이러한 인식이나 생각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 지방대를 지잡대, 백수저장소, 시궁창, 쓰레기 대학 같은 혐오 표현을 난도질하고 지방대 다니는 사람한테 예전 같았으면 말도 못 섞었을 천민이라고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성인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는데요. 2022년 설문조사를 보면 대학 서열화가 앞으로 심화될 것 같은가? 라는 질문에 40대, 50대에서는 그렇다는 응답이 10년 전에 비해서 10%씩 줄었거든요. 그런데 20대, 30대에서는 각각 3.6%, 0.9%씩 증가했습니다. 그래도 믿을 건 학벌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비경제적 효과를 요약하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학이 인생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판단할 때 암묵적인 기준으로 학벌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 하나를 보고 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후광 효과와 반대로 하나를 보고 열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뿔 효과를 지목했습니다. 후광 효과에서는 학별로 인한 차별적인 대우가 개인의 생활과 일자리 전반의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와 학벌 덕분에 호감, 특혜, 배려, 인정 등을 누리는 서울대생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뿔 효과에서는 학벌로 인해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여기는 지방대생의 사례랑 이러한 차별이 더욱 심화돼서 지방대를 비하하는 각종 혐오 표현이 난무하는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후속 파급 효과입니다. 이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인데요. 냉정하게 말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행복한 삶에 대한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서 돈을 벌면 그 다음엔 뭐예요?
연애하고 결혼하죠. 그런데 이 효과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후속 파급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선 단계에서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이 단계에 와서 갑자기 역전시키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연구를 보면 18세에서 49세 사이의 미혼 남녀 10명 중에서 3명에서 4명만 이성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남자는 64.9%, 여자는 56.5%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남녀 모두 경제적 여유가 부족해서 이성교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성의 경우 고졸 이하의 학력과 1,500만 원 이하의 연봉에서는 이성교제 빈도가 0입니다. 그리고 2020년 연구에서도 결론이 비슷한데요. 이성교제 확률과 결혼 의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요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경제활동 여부와 소득이 이제 남자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자한테도 중요하다. 즉 앞으로는 연애하고 결혼하려면 여자도 돈을 어느 정도는 벌고 모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2018년 주희정과 김민석의 연구에서는 자가주택 보유 여부, 지출, 근로 여부가 결혼 확률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봤어요. 취업자는 미취업자에 비해 결혼 가능성이 남성은 3.5배, 여성은 1.5배가 높고요. 정규직 남성의 경우 비정규직 남성에 비해 결혼 확률이 4.6배, 정규직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여성에 비해 결혼 확률이 4.9배 높았습니다. 그리고 자가주택을 갖고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서 결혼 확률이 무려 7.2배가 높았어요. 집과 관련해서는 2020년에 비슷한 연구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모든 조건이 다 동일할 때 결혼 가능성이 자가 거주자는 18.9%, 그런데 월세 거주자는 6.6%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이 19명 결혼할 때 월세 사는 사람은 7명 정도만 결혼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집이 있고 없고가 결혼을 하냐 못하냐를 가르는 주요 변수라는 게 당연한 말 같아요. 결혼 비용에서 신혼집 마련에 드는 비용이 가장 크기 때문이에요. 결혼정보회사 듀오의 2023년 결혼비용 실태보고서를 보면 결혼 비용이 매년 늘어나서 올해 결혼하려면 3억 3,050만 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서 2억 7,977만 원, 즉 85%가 신혼집 구하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도 집값이 계속 올라서 2022년 대비 16.5% 증가한 거고요. 또 요새는 아파트에서 다 갖춰서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랑이 모은 돈만 가지고는 집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부의 경제력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결혼한 다음엔 뭐예요? 애 낳고 키워야죠. 그런데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월평균 72만 1,000원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죠? 훨씬 더 들어요. 국가에서 주는 부모수당만 해도 내년부터 0살은 100만 원, 만 한 살은 50만 원씩 주는데 그것까지 더해가지고 체육 수업, 교구 수업, 영어 키즈카페 같은 영유아, 사교육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혼이 누구나 때 되면 하는 게 아니고 집을 사고 애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만 하는 특권층의 전유물처럼 된 거예요.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합니다. 이걸 동지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남자든 여자든 아무런 조건 없이 운명적인 사랑에 이끌려서 결혼하거나 결혼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홈테크, 신데렐라 스토리 이런 게 거의 사라졌어요. 한마디로 이제 결혼이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가진 중산층 이상의 계급이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 됐고요. 남녀 모두 학력과 소득이 낮으면 결혼 시장에서 탈락합니다. 후속 파급 효과를 요약하자면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다음에 돈 벌고 연애하고 집 사고 애 낳고 애 키우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 운명적인 사랑에 이끌린 결혼이나 홈테크, 신데렐라 스토리 더 이상 없습니다. 대신 소득,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서 비슷한 조건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고 이러한 동지론을 통해서 경제적 기반과 사회적 지위를 재생산합니다. 반면에 남녀 모두 학력과 소득이 낮으면 가정을 꾸릴 기본권이 박탈됩니다. 지금까지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 중 대학 졸업 후 기회를 경제적 효과, 비경제적 효과, 후속 파급 효과로 정리했습니다. 경제적 효과는 돈 벌 기회를 말하고요. 비경제적 효과는 사회적 인식과 개인의 심리적인 측면에 집중해서 삶에 만족하고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끝으로 후속 파급 효과는 대학 졸업과 취업 이후의 삶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말하는데요. 행복한 삶에 대한 기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 효과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요? 바로 인간다운 삶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하면 엄청난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취업, 결혼, 출산, 양육 등 시기별 과업을 경험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걸 최소한은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걸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학 재학 중 기회에 6가지랑 종합해서 명문대의 숨겨진 혜택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한마디로 성공 마인드를 토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명문대 숨겨진 혜택인 9가지 기회는 말 그대로 명문대생만 누리는 기회죠.
그런데 이걸 바꿔 말하면 명문대와 비명문대 간의 격차를 만드는 9가지 요인으로 볼 수도 있겠네요. 이걸 사회과학에서 바로 다중격차라고 부릅니다. 다중격차가 뭐냐면 소득, 자산, 주거, 연애, 결혼,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문화, 건강 등의 여러 불평등의 영역들이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를 계속 강화시켜서 하나의 체계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걸 말해요. 한마디로 국가 시스템 전체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찍어내는 거대한 기계로 진화한 걸 말하죠. 어디서부터 손봐야 될지 모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고요. 손본다고 바뀔지도 의문이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어디가 출발점인지는 알고 있죠. 어디예요? 맞습니다. 대학이에요. 대학 서열에서 생긴 격차가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원인으로 계속 연쇄작용하면서 격차를 기하급수적으로 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학 서열을 현대판 신분제라고까지 생각하는 겁니다. 앞으로의 삶, 평생, 죽을 때까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학벌이 꼬리표처럼 계속 따라다니면서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제 왜 의대나 스카이에 목숨 걸고 사교육비를 지출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학벌주의 대한민국 1부, 2부 전체 내용을 빠르게 요약해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대학은 다중격차를 통해 정신적 신분사회를 만든다 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명문대가 불평등을 매우 효과적으로 재생산하는 기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여러 영역의 불평등이 결합해서 하나의 체계적인 현상으로 굳어지는 다중격차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1, 2부에 걸쳐서 말씀드린 명문대 재학 중 기회 6가지, 졸업 후 기회 3가지, 총 9가지 기회가 바로 다중격차를 만들어내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 이유는 대학과 사회가 명문대 출신에게 지속적으로 혜택을 줌으로써 비명문대 출신과의 격차를 계속해서 벌리고 이러한 격차를 시기별 과합에 따라서 평생에 걸쳐 연쇄적이고 복합적으로 굳혀감으로써 대한민국을 정신적 신분사회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명문대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전쟁보다 격렬하게 지속되는 거고요. 정리하자면 대학 입시 사교육을 통해서 대학 서열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불평등을 재생산함으로써 학력, 소득,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신적 신분사회를 만드는 게 현재 대학의 기능이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 학벌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실체를 분석한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저번 영상 내용이랑 이어서 현재 대학 시스템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영상 내용을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문제의 현상과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문제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내용이 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영상 내용이랑 이어서 학벌주의의 폐해를 알아볼 건데요. 학벌주의가 만든 마음이 병든 5가지 유형의 인간을 소개하고 이 학벌주의가 승자와 패자 모두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한테 정말 힘이 되니까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진로진학은 백운용 감사합니다.